예,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려고 채널을 보니까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영상을 안 올렸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안 올리면 바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제 또 부산도 당일치기로 다녀왔는데 네, 굉장히 힘드네요.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작가님을 만났는데 최근에는 제가 이제 경제 얘기를 주로 올리다 보니까 최근 영상들은 자주 안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추천 영상에도 안 뜰 텐데, 뭐, 저는 채널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다른 거 연구하는 거나 미술 연구하는 거나 뭐 경제를 연구하는 거나 사실 똑같습니다. 제가 신체를 연구하거나 사실 연구하고 있는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미술만 연구해가지고 미술을 한 적이 없고, 애초에 되게 다양한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원래 늘 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제가 무슨 경제에 관심이 많아져서 이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작가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할 얘기는 다 했어요. 물론 이제 옛날에 초반에는 좀 말을 좀 조리 있게 하지 못한 것들은 다시 얘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영상들도 있기는 한데, 제가 이미 했었던 얘기를 또 하고 막 하는 거는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서, 왜냐면 유튜브는 어차피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새로운 얘기들을 하는 건데, 제 입장에서는 경제 공부하는 거나 미술 공부하는 거나 똑같다라는 얘기가, 어차피 저는 세상의 법칙과 구조를 연구를 하잖아요. 근데 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구조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또 경제만큼 좋은 것도 없습니다. 건강 얘기는 또 너무 많이 하면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네가 뭐 의사냐, 예? 사이비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자, 어쨌든 최근에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공시 가격이 18%가 하락을 했다. 그래서 이게 부자 감세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세금이 엄청나게 적게 거칠 것이다, 뭐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것도 있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되게 적절하게 잘한 정책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이런 표를 보면은 좀 무섭잖아요. 갑자기 막 이렇게 완만하게 가다가 올랐다가 막 이렇게 떨어지니까 표를 보면 되게 무서운데, 이거를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뭐 2020년대 요때가 그냥 평이한 때 100이라고 가정했었을 때, 2021년이 되면은 그 전보다 19%가 올랐으니까 119가 된 거잖아요. 거기다가 17%가 오르게 되면은 뭐 한 136% 정도가 되는데, 거기다가 18%가 떨어지게 되면은 대략 한 105에서 110 정도,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직까지도 공시 가격이 내려가도 2020년보다 네,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막 변동률로 하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지표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다가 팬데믹 2021년 이럴 때 그냥 쭉 올랐다가 그냥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2020년보다도 떨어지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21년, 22년이 좀 이례적이었던 거였기 때문에 세수가 막 10조씩 막 줄어든다 막 이렇게 되는데, 옛날에 2020년 기준으로 보면은 네,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정상, 2020년 전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이거를 지금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10조 원, 뭐 이런 거, 15조 원, 이런 돈을 가지고 걱정할 게 아닙니다. 지금 가장 걱정을 하는 거는 은행 파산이 가장 큰 문제예요. 지난번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도 잘 안 해줄 거고, 전 세계의 모든 은행들은 생존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지난번에 잠깐 언급드렸지만, 막 나라에서 15%로 뭐 100만원, 50만원 대출해 주는데 막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진다고 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사채하는 사람들도 이미 사람들한테 돈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돈을 막 못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사실상 나라에서 뭐 돌려받는다는 생각은 안 하고, 네, 그거라도 빌려가라, 정말 급한 사람들은. 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대출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은행 파산을 막으려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부실 채권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시절에 거품 가격을 기준으로 한 저금리 대출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공시 가격을 하락을 했었을 때 가장 큰 뭐랄까
영향을 받는 것은 전세금하고 바로 보유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세금이 적게 이렇게 거치고 부자들의 공시가격이 내려가니까 뭐 이게 부자 감세가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보유세죠. 뭐 비싼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몇백만 원에서 뭐 어떤 거 몇천만 원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하던데, 이 두 가지에서 일단은 전세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값을 하락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 얘기했잖아요. 뭐 2020년, 뭐 2019년, 아무튼 2년 전 가격, 2, 3년 전 가격으로 집값을 정상화시키겠다라는 것이 분명한 목표이기 때문에 집값을 하락시키는 데는 전세금을 하락시키는 것만 한 게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전세 가격이 우리가 실거주 가치 가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세금이 올라가고 매매가랑 별 차이가 없게 되면은 뭐가 많이 들어가냐면은 갭 투자들이 많이 들어와요. 갭 투자를 한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전세금을 받고 거기다가 자기 돈 조금만 하면은 집주인이 될 수가 있어서 투자 수단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역전세 아니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실하게 갭 투자를 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전세금이 하락이 되면은 뭐 10억짜리 집이었는데 내가 이거를 8억으로 전세를 들어갔었는데 다시 이게 10억짜리 집인데 5억으로 전세금이 내려갔어요. 갭 투자를 한 사람들이 지금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버티고 있는 실정인데, 자, 지금 전세금이 이제 그 공시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전세금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세금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떨어지면은 전세금 대출이 이제 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을 가격을 낮춰서 전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세 대출도 기존에는 공시가격의 150%를 해줬는데 이제 140%로 낮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도 떨어졌고 이 비율 자체도 떨어졌기 때문에 전세 대출 자체를 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줄어들었다라는 얘기겠죠. 이거는 결국에는 전세금 하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부실 갭 투자를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바로 앞서서 얘기를 했었던 부실 채권을 정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부실 채권을 정리를 한다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너도 나도 다 팔아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이제 실거주자들을 목표로 한 게 아니라 갭 투자들에게 이 손해를 떠넘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는 뭐 국민적인 반발도 없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냥 유지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건 누가 봐도 이제 부실해 보이잖아요. 집값이 이제 떨어지는 것들도 보이고 거품이 많이 껴있는 게 보이는데, 거품이 많이 껴있는 것들을 은행이 그거를 담보로 가지고 담보 채권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엄청나게 크게 터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심리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주택은행, 저축은행 뭐 이런 게 하나가 파산이 된다, 뭐 그래서 연쇄적으로 두세 개가 파산이 일어난다, 막 이렇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주택가격 안정을 통해서 은행 건전성을 좀 확보를 하려는 걸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보유세 하락은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되냐면은 매도세를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세를 올린다라는 거는 너 그 집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세금 더 물릴 거야, 더 물릴 거야 해가지고 막 보유세를 막 올린다, 뭐 세금을 올린다, 막 이런 것들을 했었잖아요. 그거는 다주택자들 빨리 정리를 하고 아니면 비싼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리를 해라, 막 이런 거였는데, 지금 시장은 뭐 집값이 떨어지기는 해야 되지만 매도세가 또 너무 많아지면은 안 돼요. 왜냐면은 앞서 얘기했던 은행의 부실 채권하고 마찬가지인 건데, 은행이 내가 이렇게 좀 자금이 필요하고 부실한 것들이 있으면은 그걸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살려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매도하려는 사람들만 너무 많으면은 가격이 또 너무 떨어지게 돼요. 살 사람이 없게 되고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이 아니라 폭락이 오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18%가 하락을 하면 엄청 폭락을 한 것 같지만 어쨌든 공시가격 자체는 막 2019년 수준이나 이런 수준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2020년에서 한 5% 정도 오른 수준이다. 우리가 기준점을 잡는 거는 2019년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가격이 막 2015년 정도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는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뭐 2020년, 21년 이때 집을 산 사람들은 전체 가구의 10%도
채 안 돼요. 그리고 21년 완전 최고점에 물려 있는 사람들은 전체 가구의 뭐 한 2%막 그 정도도 안 될 겁니다. 어쨌든 돈이 있고 그리고 실거주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 매물을 가지고 있어야지 시장에 자기가 가진 부동산 매물을 다 던지고, 그리고 지금 뭐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계속 던져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뭐 이런 경험들이 많았던 다주택자들은 정리를 하신 분들도 있지만 안 한 사람들은 뭐 결국에는 나라에서 다시 완화를 시켜줄 거다, 버티면 될 거다 했는데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정리를 하자면은 이번에 공시가격 인하를 한 거는, 자, 낙폭은 커 보이지만 2년 전 가격으로 회귀한 정도. 네, 2021년은 버블이었다라는 건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돈 자본 없이 집들을 그런 거품 시기에 매수를 했었던 갭 투자들의 부실 채권을 정리하기 위함이다. 자, 그리고 보유세 감소로 인해서 매도 물량을 축소하려고 하는 거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비싼 수십억 되는 아파트 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뭐 2, 3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이랑 20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이랑 20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이 한 열댓 명의 그 세금만큼 내고 있는 거죠. 훨씬 더 많이 낸단 말이죠. 근데 좀 상징적으로 뭐 강남의 아파트라든가 뭐 나인원 한남 막 이런 데 가격이 막 폭락을 하게 되면은요, 저 비싼 집 가격은 떨어지고 내 빌라 가격은 이렇게 안전한 게 아니라 이 빌라 가격이 더 떨어집니다. 네. 부자들이 살고 있는 집 가격이 떨어지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더 떨어져요. 왜냐면 그렇게 공포 심리가 더 퍼지게 되니까. 어쨌든 내 집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막 너무 매물을 많이 내놓지 말라. 보유세가 좀 깎이게 되니까, 보유하는 부담이 줄어들게 되니까 너무 많이 내놓지 말아라. 뭐 이런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물론 완벽한 정책은 없겠지만 저는 확실히 그 2020년, 21년의 거품에 대해서 그 부실 채권을 정리하는 의미로 공시가격을 이렇게 조정을 한 거는 잘한 거라고 생각은 해요. 지금까지 그 원희룡 장관을 뭐 엄청 좋게 보고 그러진 않았었는데, 지금 일하고 있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해도가 좀 높고 되게 실용적인 정책들을 좀 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뭐 사실상 그 전에 정권이었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되지? 실질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좀 아젠다적인 정책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아젠다적인 정책을 하니까 너무 실제랑 맞지 않아가지고 이상하게 뭔가 거품을 더 쏘아 올리는, 그러니까 말은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될 걸 예상을 못했을까 싶을 정도로 좀 이상한 것들을 하고 했었죠. 어쨌든 제가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주거용 부동산은 큰 문제가 아닐 것. 정부에서 최대한 관리를 합니다. 네. 주거용 부동산이 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건 얘기한 지 1년 넘은 것 같은데, 문제는 상업용 부동산에서 터질 것입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어떻게든 하고 조금씩 이렇게 피해를 감수를 하면서 뭐 이렇게 하고 괜찮아요. 근데 상업용 부동산에서 문제가 터진다라는 겁니다. 2020년, 21년 뭐 이런 때 집을 산 사람들은 전체에서 10%도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기존에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뭐 여윳돈이 있거나 하면은 그러니까 영끌을 해가지고 집을 산 젊은 사람들은 2020년, 21년에 많이 있었지만, 그 전에 집을 사가지고 했었던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노후를 위해서 뭐 상가를 사거나 여러 가지 상업용 부동산을 사신 분들이 많은데, 요거가 이제 터질 건데, 이제 한 일주일 전쯤부터 미국에서도 상업용 부동산이 막 위기다 막 이런 얘기들이 점점점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데, 미국이 그 정도면은, 미국은 뭐 신도시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처럼 막 상가폭탄을 만들고 뭐 그러진 않거든요. 엄청 막 오래되고 상가도 뭐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렇게 되고 한 건데요. 우리나라는
한 최근 몇 년 동안에도 상가랑 뭐 상업용 오피스, 뭐 지식산업센터 지금 미친 듯이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도 완공이 아직 안 돼가지고 곧 완공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건 진짜 뭐 엄청날 겁니다. 예. 엄청날 거예요. 진짜 이거는 제가 향동 신도시에 있으니까 그런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상업용 시설을 많이 만들었는지 진짜 도시계획을 너무 무책임하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달려들었었던 은행권들이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이거가 터지게 되면은 주거용 부동산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순서 자체가 주거용 부동산 때문에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는 일은 제가 봤을 때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업용 부동산에서 터져서 연쇄적인 은행권 위기와 뭐 건설사 먼저 망하겠죠. 건설사들이 이미 지금 막 수십 개, 막 몇백 개씩 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게 완공이 된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없어지는 건설사들도 많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그거는 또 저축은행들만 한 게 아니라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준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것 자체도 부실 채권이기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한 절반으로 가격 낮추면은 서로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상업용 오피스는 그냥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0원. 빵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실률이 너무 많아지면은요, 그러면은 관리사무소 자체도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그 건물에서 관리사무소가 철수를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관리 안 되는 유령 건물이 되게 되는 건데, 유령 건물이 하나 생기게 되면은 그 주변에 이제 생기게 되는 파급력도 엄청 나잖아요. 예, 뭐 어쨌든 상업용 부동산은 뭐 얘기하자면 끝이 없는데, 아무튼 문제는 주거용 부동산이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에서 먼저 터질 겁니다. 뭐 그리고 요건 이제 제가 뭐 따로 항상 영상을 만들기에는 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제가 생각하지만 좀 비웃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소름 돋게 내 예측들이 너무 잘 맞는다. 네. 물론 뭐 틀린 것도 있기는 할 텐데요. 제가 작년부터 제가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했었던 게, 저도 사실 반신반의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자, 한 예로 말씀드리면, 이건 부가적인 겁니다. 이거 부가적인 걸로. 제가 1월 달에 제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디 보자. 코스닥 차트를 보면은, 이거 좀 크게 좀 볼 수 없나? 이건 제 자랑이 아니라, 저도 사실은 제가 하는 말을 100%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뭐 저도 이거를 다 먹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1월 달에 제 친구한테 그랬어요. 친구야, 내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주식이랑 경제 같은 거 연구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 1월 초에, 야, 지금이 진짜 주식 들어가기에 너무 좋은 때다. 정말 최적의 타이밍이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은, 앞으로 주식이 계속 올라갈 거야. 올라가는데 일반 사람들은 올라가는 거를 아마 신뢰를 하지 못할 거고, 신뢰를 하지 못해서 계속 오르고 올라도 사람들이 따라 들어오지를 않을 거다. 따라 들어오지 않다가 주식이 한 4월 중순 정도까지 계속 올라가는데, 막판에 이제 뭐 3월이나 4월 이렇게 뒤늦게 개인들이 따라 들어올 거다. 그러고 나서 이제 4월 후반이나 5월 달에 다시 한번 폭락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요즘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코스닥이 1월부터 사실 뭐 이때 이제 은행권 위기 때문에 빠진 거 제외하면은 지금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670부터 지금 840이 됐으니까 엄청나게, 네, 올라갔죠. 그래서 저도 맨날 이런 분석을 하면서, 야, 차라리 내가 분석한 대로 했으면은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사실 이렇게 은행권 막 파산하고 했을 때 무섭잖아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소름 돋게라고까지 하면 좀 그런데, 네, 어찌됐든 간에, 물론 뭐 이러다가 또 크게 틀리고 하면은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위험은 해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저는 이거 경제 공부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뭔가 하나의 요인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동기부여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아젠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상 얽히고 설킨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를 봤었을 때 명확한 시점을 보고 싶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는 뭐 JMS라든가 사이비를 따라가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봐요. 내 인생 자체를 스스로 뭔가 분석하고 얽히고 설킨 관계를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단순하게 누군가가 정답을 내려주는 거를 따라가고 싶어하는 심리가 결국에는 사이비 종교를 따라가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고 세상에 얽혀져 있는 솔직한 사람들의 그거를 봤었을 때 사람들이 말로 하는 거랑 실제로 자기 돈 들어가는 거에서 솔직한 거는 자기 돈 들어가는 거가 솔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도 대외적으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가가 어떻게 보면 솔직한 그 나라의 심정일 텐데, 인간의 심리를 파악하고 하는 데 있어서 참 경제, 그리고 제 자신의 심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참 경제를 공부하는 게 되게 좋다. 제가 지금까지 평생 동안 뭐 사람 몸이나 아니면은 사회나 또 뭐 종교도 연구하고 참 별 잡다한 것들을 연구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런 제 채널에서도 밝힐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되게 민감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19금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있고, 왜냐면은 그것 자체 사실 성적인 것들이 함유되어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아름답다라는 기준 자체도 사실은 성적인 의미에서 저는 출현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경제예요. 정치 얘기 못하죠. 종교 얘기 못하죠. 예, 그리고 또 가장 이슈가 많은 것도 경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보실 분들은 보신다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미술 얘기를 왜 안 하냐라는 좀 아쉬움도 있으신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면 제 관점에서는 미술 얘기하는 거나 이거 얘기하는 거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관점은 똑같습니다, 항상.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